약속을 저버리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리이다. 경상도 남쪽 의령고을 윤좌수댁에서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춘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한 여인이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내 아가야,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 절규가 하늘을 찔렀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멀리 한양에서 한 암행어사가 말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 시작합니다. 숙종 시절 경상도 의령현 40살인 윤좌수는 고을 사람 누구나 알만한 대지주였습니다. 논밭이 수천 마지기,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기와 지붕 아래로 들이운 대문은 이염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채에는 묵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안방마님은 세 딸을 곱게 길렀으나 친정 어른들로부터 대가 끊기면 어찌할 것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쓰고 기도를 드리고 무당을 불러 굿까지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좌수는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논밭은 넉넉해도 대를 이을 사내가 없다는 사실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때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30대 중반의 이창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양반과 자제로 젊은 날 과거에 몇 번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좌수댁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농사를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규는 늘 침착했지만 그날만큼은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요즘은 양반가에서도 씨바지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바지라. 좌수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게 될까 두려웠으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주선꾼을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처녀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창규가 주성꾼과 함께 데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20살의 젊디젊은 나이였으나 얼굴에 담긴 사연은 깊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태어나 3살 무렵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관아에 서리일을 하던 그는 병을 얻어 몇 달을 앓다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8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마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연화를 키워낸 사람은 가난한 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겨우 손녀를 키웠습니다. 본인은 풀죽으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손녀만은 보리죽이라도 먹이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연화를 무릎에 앉혀놓고 다정히 일러주곤 했습니다. 얘야,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정직해야 한다. 약속을 저버리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옷은 기운 자국으로 가득했고 신발은 늘 닳아 있었지만 웃을 때면 두 눈에 또렷한 빛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저리 고운 기운을 지닌 처녀가 드물다. 연화는 자라면서 늘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굶주린 날 길가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보면 주머니 속 마지막 보리떡을 꺼내어 쥐어주곤 했습니다. 품팔이를 하며 돈을 받아도 할머니와 나누었고 집 없는 과부가 있으면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글은 배우지 못했으나 말과 행동에서 곱고 곧은 심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연화가 그날 좌수댁 사랑채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도 눈빛만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윤좌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음속 갈등을 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쌀 10가마니를 주고 사내 아이를 낳아준다면 500냥을, 만약 딸을 낳으면 100냥을 주겠다. 그 돈으로 내 앞날을 열어라. 500냥.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한 냥 남짓이었으니 그 돈이면 500가마.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러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곁에서 지켜보던 창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님, 후일을 위해 문서로 남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던 좌수도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규가 직접 붓을 들어 적었습니다. 우선 쌀 10가마를 보내고 사내 아이를 낳을 시 500냥, 딸일 경우 100냥을 지급. 아이는 본가에서 기르고 여인은 즉시 물러난다. 붉은 인주가 놓였습니다.
윤좌수가 먼저 도장을 찍고 이어 연화에게 손가락을 찍게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동자는 떨렸습니다. 아가와 나는 결국 갈라지겠지. 500냥이든 100냥이든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는 길 위에 홀로 서야 할 것이다. 좌수는 문서를 거두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것만이 너의 사는 길이다. 허튼 맘 품지 말고 정 또한 두지 마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가슴 속에는 절망과 체념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쌀 10가마가 연화의 초가집 앞마당에 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가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연하네 집에 저 많은 쌀이 들어오다니. 아무래도 자수댁에 들어가는 것 같구나. 천한 씨바지가 된다더라. 연화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쌀자루를 만졌습니다. 그 무게가 곧 자신의 운명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안에서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내 몸 하나 희생해서 얻은 쌀이라니. 할미는 차라리 밥술을 뜨기가 겁난다. 연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아니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굶어 죽을지 몰라요. 제가 겪을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할머니를 굶기지는 못합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연화의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떠나야 한다. 내 품에 안은 채로 키울 수 없는 아이. 그 아이가 자라나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자랑으로 자란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밤이 깊어 연화는 초가의 마룻바닥에 누워 창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깨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뒤섞여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부터는 그저 아기를 무사히 낳아 이 집안을 살리는 일이 내 몫이다. 설사 내가 아이 곁을 지키지 못한다 하여도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체념 어린 단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편 33살인 안방마님은 이 일을 결코 편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그 아이를 낳을 여인이 집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분노와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단골 무당을 불러 은밀히 점을 보았습니다. 무당은 부적을 태우고 재를 그릇에 담아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이 집안은 아이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똑바로 말하라. 무당의 눈빛이 흐려졌다가 번뜩였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리이다. 아이의 울음이 집안을 살리되 의로운 자가 아니면 그 울음은 곧 화로 바뀌리이다. 안방마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으며 치마폭을 여몄습니다. 약속 같은 것쯤이야 얻지 못하겠느냐. 결국 아이만 있으면 되는 것을. 무당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은근한 불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밤 연하는 안방마님이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낯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창호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으로 떨던 마음은 방문 앞에서 더욱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윤좌수는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오만한 미세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게 맡겨진 일은 단 하나다. 사내 아이를 낳아 이 집 대를 잇게 하는 것. 그러면 500냥은 내 차지가 될 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연하의 가슴은 더욱 움츠러들었지만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또한 운명이려니 아들을 얻어 500냥을 받아 할머니와 새 삶을 열어야 한다. 그 밤은 낯설고 고단한 시험이었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한참을 지나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연하는 등을 돌린 채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훗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서히 배가 불러오자 연하는 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의원이 맥을 짚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하오. 아이가 들어섰네. 그 말에 연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치마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녕, 내 뱃속의 아이가.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와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식은 곧 안채로 전해졌습니다. 안방마님은 손에 쥔 바늘을 떨어뜨리며 놀란 표정을 감췄습니다. 곧 겉으로는 웃으며 부엌에 미음을 쏘어 보내라 지시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내가 15년을 애써도 얻지 못한 아들을 저 계집은 단숨에 가지게 되는 셈이니. 게다가 500냥까지 받아간다고? 이 체면을 어찌 감당하란 말인가. 그날 오후 마님은 좌수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이제 곧 아들을 얻게 되겠지요. 하지만 연하 저 계집 500냥을 받고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좌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속은 이미 한 것이 아닌가. 내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찌 저버리리. 약속보다 더 무거운 게 체면이지요. 문서는 종이일 뿐 불태우면 그만입니다. 이 말은 바로 곁을 지나던 창교의 귀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 주먹을 떨며 쥐었습니다. 안 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 무렵 멀리 한양에서는 지방의 폐단을 살피는 암행어사가 각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사 이정명은 조정에서 청렴으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대지주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와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특히 의령현 대지주 윤좌수라는 자가 고을 현감까지 매수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합니다. 어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이때는 아직 연하의 일이 표면화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윤좌수의 행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조정에까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열달은 길면서도 짧았습니다. 고된 산고 끝에 드디어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산파가 환히 웃으며 외쳤습니다. 자네 아이요. 튼튼합니다. 좌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내다. 드디어 대가 이어졌다. 마당은 곧 들썩였습니다. 하인들까지 술과 음식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등불이 마당 가득 켜졌습니다. 안방마님도 웃으며 산실에 들었으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15해를 함께 살며 얻지 못한 아들을 저 계집이 낳다니 거금 500냥까지 받아간다면 내 자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은 지 이틀째 연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술로 젖을 찾아 빨았고 그 미약한 힘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저려오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아가야,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겠지. 어미는 곧 떠나야 하고 너는 이 집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품에 기대어 잠드는 걸 허락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짧은 2달 동안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새벽마다 울음소리를 달래주었습니다. 낮이면 젖을 물리며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고 투명하여 연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웃음소리를 내면 연하는 눈물로 웃음을 감췄습니다. 이 웃음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니 차라리 이 시간이 멈추어 주었으면. 하지만 안방마님의 불안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아이와 연하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날 사랑방 등잔불이 바람결에 흔들리던 밤 윤좌수는 담뱃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하가 사내아이를 낳은 지 2달, 약속대로라면 500냥을 내주어야 할 시점이었지요. 좌수의 곳간에는 이미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500냥은 가진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린고비 근성이 뼛속까지 밴 좌수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곳간의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00냥이라니 그 거금을 계집에게 쥐어준단 말이냐. 거금이 허투루 나가선 안 된다. 안방마님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영감, 500냥이면 새 논밭도 살판이지요. 씨바지 계집에게 내어주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가문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그만 한 50냥 쥐어주고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방 구석에 앉아있던 창규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문서를 직접 작성했던 자였으므로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는 분명히 약조한 일이옵니다. 만약 저버리시면 훗날 큰 화가 닥칠까 두렵습니다. 좌수의 눈빛이 번뜩이며 담뱃대가 사랑방 마루에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내 놈은 입을 다물라. 세상사가 모두 약속대로만 되는 줄 아느냐. 500냥을 내주느니 차라리 약속을 끊는 것이 옳다. 아이는 이미 내 집안의 핏줄이다. 돈 조금 쥐어주고 계집만 내쫓아 버리면 그만 아니더냐. 안방마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영감 말씀이 1000번 옳으십니다. 아이는 우리가 기르면 되고 그 계집은 내쫓으면 될 일이지요. 500냥은 애초에 과한 약속이었습니다. 창규는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깊은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수만금 자산가가 500냥을 아까워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일이다. 그날 밤 사랑방의 등잔불은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좌수의 자린고비 근성은 결국 약속의 무게를 짓밟아 버렸고 이것이 훗날 가문을 뒤흔드는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오직 창규만이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연하는 대청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품에는 갓 2달 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좌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아이는 유모가 맡아 기를 것이다. 여기 50냥이니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만 떠나라. 연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그 말씀은 아이를 낳으면 돈 500냥을 주고 저를 내보내기로 하신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었기에 저는 이 모든 수모를 견디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냉소를 흘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500냥은커녕 계집 하나 써서 아들 얻었으니 쌀 10가마와 50냥이면 족한 것이지. 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연하는 울먹이며 품에 안은 아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만일 그 약속마저 저버리신다면 저는 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아이만은 제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좌수는 담뱃대를 탁 내려치며 고함쳤습니다. 이년이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아이는 이 집의 핏줄이다. 내 따위가 감히 품을 자격이 있느냐. 어서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연하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품에 안기자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하는 손톱이 부러져 피가 맺히도록 옷고름을 붙들었으나 거친 손에 밀려 50냥 돈주머니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제발 돌려주십시오. 500냥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만은. 그 울부짖음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 내던져진 연하는 그 길로 할머니 집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광에는 쌀가마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실려왔던 10가마 중 9가마의 쌀은 이미 팔려 약값과 겨울나기 식량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기침을 쏟아내며 손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얘야, 어찌 일이 되었느냐? 연하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에 아기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품은 텅 비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젖은 부풀어 고통을 주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새어나오던 그 울음은 이제 꿈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받아온 50냥을 미천으로 장터 한 구석에 앉아 떡장수를 시작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 윤좌수댁 씨바지로 들어갔다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나. 아들만 낳아주고 버려졌다더라. 500냥은커녕 목숨만 건진 셈이지. 연하는 차라리 그 말들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의 무심함이 더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할머니 약값을 생각하면 떡이 다 팔릴 때까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이창규는 서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밀히 숨겨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우선 쌀 10가마를 보내고 사내아이 출산 시 500냥, 딸이면 100냥 지급. 아이는 본가에서 기르고 여인은 즉시 물러난다. 좌수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문서였습니다. 창규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감님,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직과 신의를 저버리고 아이 어미를 버리시다니. 연하가 흘린 눈물과 아이의 울부짖음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서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 그리고 정의를 밝힐 증거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창호 너머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창규는 문서를 깊숙이 품에 감추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문서를 관가에 내세워 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하지만 그 무렵 안방마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녀는 윤좌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저 계집이 가만히 물러설 리가 없습니다. 이미 장터에서 하소연을 하고 다닌다 합니다. 500냥을 약속받았다느니 아이를 빼앗겼다느니 이러다 소문이 커지면 집안 망신이 옵니다. 좌수는 심술 섞인 눈빛으로 담뱃대를 두드리며 대꾸했습니다. 흥, 계집의 짓거림 따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문서만 없으면 증거는 없다. 부인 말대로 그 문서만 찾아 없애면 된다. 안방마님은 곧장아인 둘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서고를 샅샅이 뒤져라. 그 계집과의 문서가 있다면 흔적도 없이 없애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뒤져도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가를 뒤엎고 장부를 뒤적였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좌수는 얼굴빛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그날 서고에 넣어두었는데. 그때 창규는 뒷마당에서 그 광경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문서를 찾는 손길, 안방마님의 불안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다. 내가 미리 문서를 빼내지 않았다면 진작 불 속에 사라졌을 것이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연하를 돕지 않으면 저들은 끝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다. 며칠 뒤 창규는 장터 한 구석에서 떡을 팔던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떨리는 손, 추위에 움츠린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연하가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이는 잘 있나요? 창규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유모가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규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하 아씨,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날의 문서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한 줄기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서고를 뒤져 불태우려 하기에 미리 빼내어 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아씨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연하는 두 손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마름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아직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창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관가에 호소해야 합니다. 원님께 직접 이 억울함을 알리고 약속이 어겨졌음을 밝혀야 합니다. 연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좌수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센 자였습니다. 원님조차 그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창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 아래에서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연하를 도운다는 건 곧 내 목숨을 거는 일. 하지만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을 떳떳하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 나 또한 언젠가 몰락을 겪은 양반가의 자식.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안다.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창호를 흔들었습니다. 창규는 품속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일은 새벽 의령고을 관하는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서리가 내려앉아 희끗했고 대문 앞에는 포졸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누구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곳. 그러나 그날 아침 연하는 창규의 부축을 받으며 무거운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떨림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가 문 앞에 선 순간 연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창규 나으리, 제가 감히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창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진실을 말하는데 천한 몸이 무슨 대수입니까? 약속이 어겨졌고 억울함이 있으니 관청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포졸 하나가 눈을 흘기며 막아섰습니다. 여인네가 이 아침에 웬일이냐? 이곳이 아무나 드나드는 시장통인 줄 아느냐? 그러자 창규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님께 드릴 중대한 사안이오. 고을의 체면과 법도를 지키실 일입니다. 반드시 전해 주시오. 포졸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으나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자 차마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안쪽으로 들어가 알렸고 잠시 뒤 하급 관리가 나와 그들을 대청으로 이끌었습니다. 원님은 50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검은 갓을 단정히 쓰고 회색 관복 위에 흰 도포를 걸친 채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책상 위로 고을 장부와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들어 연하와 창규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기에 새벽부터 소란을 일으키느냐? 연하는 떨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청마루가 살갗에 와닿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떨지 않았습니다. 원님, 저는 이 고을의 가난한 여인 연하라 하옵니다. 윤자수 댁에 씨바지로 들어가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빼앗기고 약속한 500냥은커녕 아들을 낳고 곧장 내쫓겼습니다. 이것이 억울함이 아니겠습니까? 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증거는 있느냐? 그러자 창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조심스레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좌수 영감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습니다. 원님은 문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잠시 후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히 남아 있었고 글씨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윤좌수 영감이 직접 이 문서에 손을 얹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 거짓이 아닙니다. 창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대청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곧 윤좌수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두터운 도포 자락이 흔들리고 눈빛은 불길처럼 매서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인 몇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 계집이 무슨 허튼 짓을 한 것입니까? 천한 계집이 감히 관가에 고소라니. 게다가 내 이름을 걸고 거짓을 꾸며댄다니. 차마 참을 수 없습니다. 연하는 두 손을 비비며 외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나으리, 아들을 낳으면 500냥을 주고 물러나게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목숨 걸고 상고를 치른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좌수는 코웃음을 치며 원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 생각해 보십시오. 500냥이라 함은 고을의 기와집이 몇 채는 살 돈이옵니다. 어찌 계집 하나에 그리 큰 돈을 내겠습니까? 그나마 정리로 쌀 10가마 미리 보냈고 돈 50냥 쥐어서 내보냈는데 문서라 하여도 저 마름이 꾸며낸 것이 분명합니다. 창규는 얼굴빛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그날 붓을 들고 글을 쓴 것도 바로 접니다. 거짓이라면 제 목을 먼저 베십시오. 대청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앞에는 권세와 재물을 쥔 윤좌수, 한쪽에는 억울한 여인과 의리를 지키려는 사내. 그때 좌수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원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근히 울렸습니다. 원님, 사소한 집안일로 관청의 권위를 더럽히지 마시지요. 이쯤에서 무마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원님의 살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연하가 대청 마루에 이마를 박으며 외쳤습니다. 원님, 저 같은 천한 여인의 목소리가 작아도 하늘은 듣고 계십니다. 약속이 저버려졌고 아기가 어미 품에서 강제로 떼어졌습니다. 만일 이 억울함을 외면하신다면 백성 누구도 법과 관청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에 대청하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규는 연하 곁에 무릎을 꿇으며 손을 마루에 짚었습니다. 원님, 오늘의 판단은 고을의 명예를 가르는 일입니다. 비록 저희가 미천하나 문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대청 창호를 흔들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뒤 원님은 입술을 깨물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두고 볼 수 없다. 증거가 분명하니 우선 윤좌수 집을 조사하겠다. 허나 사안이 크니 섣불리 판정을 내리지는 않겠다. 윤좌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마루를 발로 굴렀습니다. 사또님, 이 어처구니 없는 계집말에 흔들리시면 고을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고을의 곡식과 세금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님은 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고 연하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동시에 윤좌수의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좌수댁 안채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창가에 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의 수치가 천하에 드러나겠구나. 그 계집과 창규,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 방 안에 등잔불은 일렁였고 불길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관아의 아침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대청 마루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발자국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전날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원님은 여전히 판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윤좌수는 일찍이 아전 하나를 불러 원님의 사랑방으로 은밀히 들어갔습니다. 두터운 도포 자락 속에서 무겁게 찬 은전 주머니가 탁자 위에 올려졌습니다. 원님, 이 사소한 집안일을 관청에서 크게 벌일 까닭이 있겠습니까? 덮어주신다면 이 은전은 고을 살림을 돕는 데 쓰시지요. 앞으로도 제가 곡식으로 뒷받침해 드릴 터이니 체면도 세우시고 백성들의 원망도 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 가득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원님은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길은 은빛 동전더미 위에 붙잡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허나 좌수 영감, 문서가 뚜렷이 남아있지 않소. 붉은 인주까지 선명한데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좌수는 코웃음을 흘리며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님, 문서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태우면 그만이고 거짓이라 우기면 끝이지요. 고을의 곡식과 세금이 누구 손에서 나오는지 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원님은 갈등에 찬 눈빛으로 은전과 윤좌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시각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교의 부축을 받으며 대청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이 풀릴 듯 떨렸지만 가슴 속 억울함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원님, 제 억울함을 꼭 들어주십시오.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반응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원님도 좌수 영감 앞에선 어쩔 수 없지. 결국 돈 앞에서 또 꺾이는구먼. 탄식이 장터에서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판결이 내려진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삼을 걸친 나그네 하나가 사람들 틈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번개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죽장을 탁 땅에 내리찍더니 품에서 황색 교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지방의 폐단을 적발하러 내려온 자, 암행어사 출두다. 순간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고 아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엎드렸습니다. 원님은 방금까지 은전을 내려다보던 손을 와락 떨구며 허겁지겁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는 교지를 천천히 펴보였다가 접으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이 하늘을 찔렀으니 내가 친히 다스린다. 그는 대청마루 앞으로 걸어와 창규가 지닌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질감과 핵의 흐름, 도장의 번짐을 꼼꼼히 확인한 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가 아니다. 약속은 분명 존재하였다. 순간 군중이 술렁이며 환호와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제 억울함을 들어주셨구나. 어사는 날카롭게 원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또, 그대가 이미 이 일을 접수하고도 윤좌수의 말과 재물에 흔들려 판정을 미룬 까닭. 내가 낱낱이 기록해 조정에 아뢰리라. 원님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사는 다시 윤좌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윤좌수, 그대의 재물이 오늘은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 대청에 올라 백성 앞에서 직접 내 혐의를 밝히라. 포졸이 북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둥둥둥. 관아 마당의 긴장감은 칼날처럼 팽팽히 서 올라갔습니다. 연하와 창규는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 어린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 진실을 밝힐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관아 대청의 북소리가 3번 울리자 고요가 물결처럼 마당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았고 포졸들은 창을 움켜쥔 채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암행어사는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자리를 훑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은 곧 죄가 될 것이다. 숨기거나 꾸며내는 자는 관문 밖 느티나무 아래에 매달릴 줄 알라. 그 목소리가 울리자 대청마루 아래에 선 사람들, 연하와 창규, 산파와 유모, 서고를 지키던 하인들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윤좌수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큰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방마님도 뒤따라 들어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하인들이 주눅든 기색으로 따라섰습니다. 어사는 좌수를 향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윤좌수, 앞으로. 좌수는 마루 위에 오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사나리, 사소한 집안 시비를 이렇게 크게 벌리실 일입니까? 아녀자와 마름의 거짓말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고을의 질서가 어찌 서겠습니까? 그러자 어사가 탁자를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으며 여인을 내쫓고 아이를 빼앗았다 한다. 먼저 산파를 불러라. 산파가 앞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고쳐 쥐었습니다. 분명 제 손으로 사내 아이를 받았사옵니다. 연하 아씨의 상고는 참혹했으나 끝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때 좌수 영감도 분명 그 자리에서 대를 이었다 기뻐하셨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유모는? 유모가 나섰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울먹였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연하 아씨가 젖을 물리던 걸 똑똑히 보았고 2달이 되자 아이를 강제로 떼어내어 제 품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졌습니다. 그럼 다 사실이었구나. 윤좌수의 얼굴빛이 돌연 붉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며 외쳤습니다. 아들을 낳아준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사전에 먼저 그 처자의 집에 쌀 10가마를 보냈고 내보낼 때 돈 50냥도 줘서 보냈소. 500냥은 내가 약속한 바 없소이다. 아이를 지킨 것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소. 그 계집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사내의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겠소. 어사님도 아시겠지만 천한 씨바지가 어찌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의 인주는 무엇이냐?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흔적이 분명하다. 그는 창규에게서 받은 증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군중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붉은 인주는 번짐 하나 없이 선명했고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윤좌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저것은 집안 마름이 꾸민 위조일 뿐이오. 나는 500냥을 약속한 적이 결코 없소. 그때 대청 옆에서 서고를 지키던 하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포졸에게 등에 떠밀리듯 나온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가 서고를 지켰다지. 그날 밤 안방마님의 지시로 무엇을 찾았느냐? 하인은 머뭇거리며 눈을 굴렸습니다. 안방마님이 부채 아래서 매섭게 눈을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어사의 음성이 칼날처럼 내리쳤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곧 곤장이 기다린다. 진실을 말하라. 하인은 결국 무릎을 꿇고 떨며 고백했습니다. 예, 그날 서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문서 한 장을 찾으라 명을 받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이미 다른 이가 먼저 가져간 듯했습니다. 순간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창규가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사나리, 그 문서를 제가 미리 빼내어 숨겨두었습니다. 불태워 증거를 없앨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증거이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좌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내밀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사또를 매수하려 한 일까지 모두 밝혀졌다. 내 죄는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들었다. 윤좌수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부채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사는 군중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성들이여, 보아라. 권세와 재물로도 약속을 덮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과 백성 앞에 정의를 세우겠다. 포졸이 북을 다시 올렸습니다. 둥둥둥. 연하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마루 아래서 아이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고 하늘이 응답했다는 희망이 그 눈동자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청 마루 위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좌수는 옷깃을 부여잡고 안절부절 못했고 안방마님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마루 아래에 무릎 꿇은 채 품에서 젖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석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윤좌수, 당신이 이 고을에서 수십 년간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누렸다고 하나 약속은 천한 자와의 약속일지라도 하늘만큼 무겁다. 내가 저 여인과 맺은 문서, 내 도장이 찍힌 그 종이 한 장이 내 죄를 증명한다. 윤좌수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사나리, 잠시의 실수였을 뿐이옵니다. 이 여인을 위해 이미 쌀도 내주었고 아이 또한 우리 집안에서 잘 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500냥은 너무 과한 조건이라. 어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과한 것은 욕심이지 조건이 아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찍은 도장, 내가 내민 손으로 세운 약속이 곧 법이다. 내가 그것을 저버린 순간 너는 이미 죄인이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서자 좌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애걸했습니다. 차라리 재산을 내놓겠사옵니다. 땅도 팔고 곡식도 내어드리리다. 그러니 관가의 수치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장농을 굶기며 쌓아올린 재물은 이미 탐욕의 증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변명도 뇌물도 아니다. 약속을 이행하라. 그는 창규가 들고 있던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인주를 대령하게 했습니다. 윤좌수, 다시 내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어라. 연화에게 500냥을 내어주고 아이는 당초 문서대로 이 집에서 기르게 하되 그 권리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윤좌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쏟아지고 포졸의 창끝이 눈앞에 다가오자 끝내 손가락을 인주에 찍어 문서 위에 내리찍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좋다. 문서는 다시 효력을 가진다. 이 자리의 모든 증인이 증거다. 어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군중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려 바닥에 엎드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아이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빼앗긴 억울함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다시금 무거운 무게를 되찾았습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윤좌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권세와 재물로 사람을 억누르려 했으나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다르다. 약속은 곧 법이고 법은 곧 하늘이다. 내가 이를 거스른다면 하늘이 반드시 내 집안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둥둥둥. 어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윤좌수, 당신은 약속을 저버리고 백성을 기만한 죄, 관가를 매수하려 한 죄, 그리고 모성을 짓밟은 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노라. 첫째, 연화에게 당초 약속한 500냥을 즉시 지급할 것. 둘째, 고을 백성들에게 곡식 100가마를 나누어 줄 것. 셋째, 향후 3년간 관가 출입을 금하고 지방관과의 사적 접촉을 일체 금할 것. 이를 어기면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하리라. 잠시 뒤 좌수댁에서 500냥이 실려왔습니다. 무거운 은괴가 연화 앞에 놓이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정말로. 창규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연화 아씨,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당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만세! 어사님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구나. 어사는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오늘 이 일을 잊지 마라.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하늘이 보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라도 정의 앞에서는 무너진다. 서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연하는 500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돈꾸러미를 머리에 이고 걷는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지만 아이는 여전히 좌수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아야, 정말로 하늘이 도우셨구나. 이제 우리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연하는 은괴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집을 하나 사고 조그만 장터 가게라도 차려서 떳떳하게 살아보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연하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젖이 부풀어 오르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창 너머로 바람이 불어오면 좌수댁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어미는 여기 있단다. 비록 내 곁에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란다. 언젠가 내가 크면 어미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해 주렴. 창규는 이 일 이후 좌수댁을 떠났습니다. 정의를 위해 주인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보다는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그는 연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연화 아씨, 제가 이 고을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다시 과거를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일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규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한양에서 꼭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 100냥이 있으니 여비에 보태시고 과거 공부하시는 동안 생활비로 쓰십시오. 그는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다가 연하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 주머니를 챙겨 한양으로 떠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인사하며 작별했습니다. 창규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늘 이날의 일을 기억하며 백성을 위해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윤좌수 일가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500냥과 100가마의 곡식을 내준 것은 물론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권세로 억눌렀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고 집안 기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암행어사의 판결이 내려지고 난후 안방마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제 연화에 대한 노여움은 거두시고 이 약 드시고 빨리 쾌차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그 계집이 우리 집을 무너뜨렸다. 안방마님은 끝내 연화를 향한 원망과 증오를 놓지 못했고 병세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의관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이 아니옵니다. 원한이 쌓이고 마음이 사가 몸을 해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후 석 달 만에 안방마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좌수도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지 늘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남의 아이를 빼앗고 약속을 저버린 업보가 스스로를 삼킨 게지. 정직하지 못한 자는 끝내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법이지. 무당의 예언대로 약속을 저버린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연화는 200냥으로 집을 사고 처음에는 남루한 떡시루 하나로 장터 떡집을 시작했으나 손맛이 정직했고 마음이 고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떡집의 양고 가게까지 더해 여러 명의 점원도 고용하여 점차 장터의 중심이 되었고 마침내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당당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살았고 아들의 건강과 안위를 빌기 위해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 엄마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연화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유모의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총명한 아이로 컸습니다. 아이가 자라 20살이 되던 해 대과의 응시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벼슬길에 출사하기 전에 고향에 들른 연화의 아들은 유모의 입을 통해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약속과 배신 위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청년 윤정섭은 눈물을 머금고 곧장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양곡 가게 앞 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의 모습은 세월을 이겨낸 기품으로 빛났습니다. 40을 넘긴 얼굴에는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묻었으나 굳센 눈매와 단정한 자태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없이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젊은 선비. 연화는 처음엔 장터 손님쯤으로 여겼으나 눈을 마주친 순간 숨이 탁 멈추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젖먹이 시절 품에 안았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에 묻어둔 20년 한이 봄볕에 녹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연화는 손끝을 떨며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말은 불필요했습니다. 모자는 오직 눈물과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고 장터에 있던 사람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약속은 법, 법은 하늘. 약속을 낮게 부른 자는 스스로 기둥을 무너뜨리고 약속을 높이 받은 자는 새 기둥을 세운다. 이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